네, 안녕하세요. 이번 바이오텍의 위치 선정과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강의를 드릴 이돈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는 이제 메디플라라는 스타트업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메디컬 푸드랑 영양 솔루션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방금 전 박사님께 말씀하셨던 VC 섹터에서 KB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행 계열사에 있는 VC 섹터에서 바이오 심사역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세포치료제 그 전에는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인 SCM이라는 곳에서 실질적인 이제 초기 투자 단계부터 성장 과정을 거쳐서 실제 이제 19년 상장하는 IPO까지 가보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예비 창업자나 초기 기업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 그러니까 저희가 위치를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국내에선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대학 연구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학기관의 랩실에서 많이 창업을 하시고 그 밖에 주변 건물에서 이제 사무실을 차리시거나 위치 선정을 하십니다. 그 예시로 해외 사례부터 국내 사례까지 조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거는 우선 산학연의 진짜 대표적인 산업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학 연구기관과 제약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한 군데 밀집되어 있는 이제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공동적인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는 1980년 이후에 지금 현재 1000여 개 이상의 바이오텍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실질적인 고용 창출도 매년 10만 개, 그리고 실질 경제적 가치는 2조 원 이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을 성공시켰을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요. 사실 마사추셋이나 보스턴 같은 지역은 단순히 클러스터 효과에 기한을 하기보다는 실질적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대학기관도 100여 개가 밀집되어 있고 거기서 파생하는 연구자들, 그다음에 파생된 학생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산업이 채용, 연계형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보스턴 쪽에서는 흔히 말하는 모태 펀드는 아니지만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VC들이나 헤지 펀드, 사모펀드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런 자본과 인력이 밸런스가 가장 이상적으로 나와 있는 생태계 중으로 저희가 꼽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생태계를 어떻게 꾸려가느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주신 기술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는 자는 다 인력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요소들 중에 둘러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창업자의 마인드, 미션을 갖고 하는 인력, 그리고 그 네트워크,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를 성장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부터 클러스터 형성이 되고 이전에 생겼던 초창기 기업들이 성장 과정을 거쳐가면서 상장사들,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이제 화합물 반응 제약사들이 들어가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생태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모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생태계가 2010년도 때 중반기 때 1세대 바이오 붐이 일어났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때는 미미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 추가로 이제 스핀오프라는 형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창업 생태계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회 같은 게 진짜 16개라고 했는데 국내는 현재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집행하고 있는 건 25개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별로나 관계 부처별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이 매우 상이하고요. 사실 연계 과제들에도 차이가 다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중복성 그리고 비효율성에 대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문제점으로 밝혀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미래 성장 전략으로 집중하는 바이오라는 산업은 매년 국가 전체 R&D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런 상위적인 작용을 저희 예비 창업 기업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위치가 우리 기업에겐 더 적절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뭐 수도권 제일 선호하시겠죠. 왜냐하면 수도권에는 뭐 여러 유망한 대학 기관도 있지만 사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이 생활이란 범주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또한 수도권에 살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요. 사실 만약에 디지털 헬스케어 범위다라는 IT와 뭐 BT, 융복합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으로서는 판교 바이오밸리가 가장 혁신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는 판교 같은 경우 21년 기준 1697개 기업 정도가 입주를 해어 있고요. 그중에 바이오 기업이 한 250개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단 업체나 내가 뭐 어떤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서버나 그런 데이터 분석 툴들은 사실 근교지에 있는 판교로 하는 이제 데이터 헬스케어 기업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반면 이제 대덕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보스턴을 이어서 어찌 보면 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대표 파라다임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정부 출연 연구소를 비롯해서 기업 부설 연구소, 카이스트 이런 기관들이 모여 있다는 좋은 클러스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글로벌적 사노피 같은 경우는 한국 R&D 센터도 이와 같은 입지 조건 때문에 대덕을 선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을 조금 더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특히 말한 정부기관, 한국생명과학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원 등 사실 이런 국가기관들의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 출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거기서 한 CTO, 박사, PhD 분들 영업하시고 연구소장님 영업하시기에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생활 반경 안에서 대덕이라는 인프라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2020년 기준 한 300개 정도의 바이오텍 기업이 입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앞으로의 방향성,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등의 이제 항체나 바이오 의약품이 생산 쪽으로 갔을 때 집중했던 지역은 송도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 송도는 사실 지금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공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를 700여 개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많은 제조, 사실 바이오가 되면 다음은 생산으로 연계됩니다. 연구 개발을 하고 생산까지 이어졌을 때는 제조까지 갈 수 있는 인프라들은 지금 송도에 대부분 구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측을 보시면 그 뭐 최근에 상장했던 보로노이를 비롯해서 뭐 제가 담았던 SCM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을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또 출범을 했을 때를 비교한 송도와 오송을 중점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오송의 같은 경우 의료행정타운이라고 부르죠. 식약처, 그다음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연구원 이런 중점 기관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 도시 자체적으로 신학후보 물질 발굴이나 연계성 이런 원스톱 생산까지 가는데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반면 송도 같은 경우는 외국 투자 자본 유치 기준이 있어서 사실 이런 생산 업체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라는 쟁점, 살아있는 세포를 운반하고 해외로 수출해야 되는 강점에서는 공항의 밀집도와 지역적인 거리감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사실 송도와 오송의 차이를 지금 확대로 지금 느끼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트렌드와 사실 제일 중요한 기업에서 초창기 때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이오 시장은 뭐 아시는 것 같이 이제 기술 창업 기반이라는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표는 기술 특례 성장의 지표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에 피크를 찍었지만 지금 다시 좀 하락세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10개 이상 10개 기업을 보면은 70%가 바이오입니다. 그만큼 성장성은 있지만 사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빠른 시간에 상장을 하다 보니 지금 거래소의 심사역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허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초창기 기업들은 이제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 말은 R&D 기업이 매출을 낼 수 있을지
R&D는 매년 100억, 200억, 300억을 지출은 하지만 이들의 매출은 10억, 많은 기업들은 100억조차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퀘스천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매년 300억을 쓰는 회사다. 그러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외부 자금을 계속 인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장에서 CB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추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저희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되지만 사실 가치를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통과는 합니다. 사실 그 이후에 유효성을 평가를 달성하는 것도 1차적인 목표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해외로 국내로 팔아야 되거나 회사의 일부를 누군가가 M&A를 해가거나 하지 않으면 회사의 캐시플로우는 점점 마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실적인 바이오 시장의 어려움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장사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장하는 시장에서 보면 21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31개 정도의 그 기술 창업 기반의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데 그 중에 9개가 사실 바이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도 54%가 바이오 밸류에이션을 차지합니다. 이 밸류에이션 바이오가 왜 높을까를 고민해 보면 바이오는 잠재성에 투자하는 기업들입니다. 제가 VC에 몸을 담았을 때도 이들의 포텐셜 가치, 어떤 모달리티가 어떤 시장성을 가지고 이런 시장 분석이 먼저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남들한테 메리트가 없거나 이걸 시장에 나갔을 때 매출을 올릴 수 없는 기술이면 사실은 이제는 조금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로 간주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올해 내년 바이오 시장 어렵다. 투자를 받기도 어려우실 거다.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건 증가하고 바이오 기업은 살짝 축소했지만 지속적으로 바이오랑 헬스케어 연계 기업들은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아래 보이시는 12개 기업들이 이미 상장을 했고요. 사실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저는 시장은 그래도 브라이트 사이드에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또한 한번 증빙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바이오 투자가 감소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바이오가 VC들이 홀딩하고 있는 드라이 파우더, 즉 현금성 자산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저희가 보시면 이제 모아진 돈도 사실 제일 많이 집행도 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여태까지도 기금 전체로 7조 517억 원 정도로 3분기까지 모였습니다. 그만큼 바이오가 갖고 있는 돈은 많은데 이들이 왜 몸을 사리는지, 투자에 대해서 왜 꽁꽁 얼어붙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지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초기 기업들이나 성장 기업들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입니다. 1세대 붐에서는 사실 그때는 이 기술을 갖고 있고 될 거다 하면 많이들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내가 내 몸값을 그 부풀려 있는 버블을 조금 낮추고 실제로 이 기술에 대한 실증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반면 초창기 기업에게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초창기 기업에 대해서 배정받은 펀드들은 작년 대비 6% 이상 집행이 많이 더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VC 안에서도 투자 심리는 우리는 극초기 프리-A나 A 단계 또는 시드 단계를 선호하는, 왜냐하면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2, 3년 얼어붙어 있을 거라는 포어캐스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VC들 왜 이런 고민을 하냐? B를 투자하게 되면 저희는 상장 목표를 최소 3에서 4년 후에 상장을 할 거라 예측을 합니다. 다음 C에 되면 내후년에 프리-IPO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는 모든 걸 숫자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이 시장이 2, 3년 얼어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앞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6년 인큐베이션을 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기업들을 찾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기술과 사업성을 둘 다
보게끔 됩니다. 이전엔 사업성은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래소 잣대가 매출 요건에 대한 기준을 기술성 평가 요건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내가 3년 후, 4년 후, 5년 후 어떻게 매출을 낼지 그런 전략들을 초기 기업들은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VC들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했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유사합니다. 이제는 항암 그리고 면역 질환 쪽에서 아직까지 제일 활발하게 VC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또한 M&A 또한 제일 활발한 시장입니다. 그 모달리티들을 보시면 사실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한 가능성이나 또 좋지만 물질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찌보면 그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칭하지만 확장 가능성한 용이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술을 집중을 합니다. 또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뭐 세포 치료제 연구를 말씀을 드리게 아까 말씀 T세포, 카티 세포라는 거는 이제 카티도 치료제가 5개 이상 시판되어 가고 있고 그 기존제 오톨러거스 시장에서 알로제네익 시장은 많이들 도전을 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반면 그렇게 되다 보니 투자는 그쪽에 제일 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알로젠 변화를 하거나 감마델타나 NK 쪽을 이용한 이네잇 임뮤 시스템을 건드리는 기전이나 이네잇과 어댑티브를 둘 다 중복적으로 건드리겠다. 또는 옛날에는 세포를 체내에서 꺼내서 엑스비보 트랜스덕션을 했다면 지금은 인비보 트랜스덕션이란 개념을 가지고 하는 업체들을 찾아다니고 있고요. 그런 신기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는 리스크가 있어서 당연히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력들은 인비보에서도 바이러스 트랜스덕션을 하면서까지도 그 부스팅 효과를 갖고 있다는 기술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측 위 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 뭐 T세포, 세포의 영역, 뭐 RNA의 영역 은 존재하고요. 하지만 스몰 몰리큘의 영역은 현저하게 작습니다. 전체 비중의 뭐 한 2%, 3% 남짓으로 사실 투자 또한 그 제약사가 하는 투자와 동일하게 스몰 몰리큘 때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의 시장은 레드오션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기업에서 이제 이거는 회사를 설립하시기 위한 좀 간단한 팁을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주주 구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 두 가지 목적성이 다릅니다. 내가 코스닥의 KRX를 통한 코스닥 상장, 코스피 상장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상장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건 최소 20%고요.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25% 이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스닥을 갈 거다, 해외 M&A를 시킬 거다라고 하면 이 지분율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그 많은 분들 공동 창업을 하시는데 공동 창업이라고 해서 지분율을 많이 희석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 과거 사례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고 내가 공동 창업자가 3인인데 3대 3 똑같이 나누자. 아니면 내가 5를 가져갈게 2대 3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저희 VC가 처음 뜯어보는 게 주주 명부입니다. 주주 명부를 보다 보면 50%를 가지고 시작하신 대표님들께서는 그리고 저희가 프리 A, B, C 소위 4개의 라운드, 최소의 4개의 라운드를 진행을 하다 보면 희석률을 매 라운드당 최소 10% 그리고 많게는 20% 이상씩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을 때 상장 단계 때 내 지분율이 25% 이하로 떨어질 것 같네? 라고 하시는 구조는 이상적인 구조가 아니고요. 투자 또한 집행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거의 주인이 얼만큼 내가 딥하게 인볼브 하면서 가야 되는지 이것도 다 주주 구성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을 인볼브 시켜야 되냐. 처음에는 물론 이제 주주 구성이란 자유롭게 하셔도 되지만 이사회를 어떤 구성을 해야 되냐. 사회 이사 같은 경우는 도움 주실 주변 교수님들이나 변호사 사실 전문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도와주실 의학자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사회이사를 통상적으로 모시는 게 이상적이고요. 그래서 사내이사는 안에 계신 CTO 분들이나 사실 교수님들께서 충분히 커버를 가능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초청하는지도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국 밖에서는 회사의 얼굴이 될 분들이고요. 저희가
내가 초창기 기업은 내가 재무를 잘 못 본다. 법리적으로 계약서 검토를 미흡했다. 하지만 그런 어떤 보드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재화하지 않으셔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셔도 같이 갈 분들을 섭외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십니다. 제가 말씀 밑에 본 자본에 대한 부분인데 뭐 초기 창업 자본 5천만 원, 1억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높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얼만큼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유지를 할 수 있는 1억을 시작하셔도 사실 연구원 뽑고 사무실 뽑다 보면 뭐 금방 3개월 이내에 소진을 하게 되고요. 이런 런웨이 파악은 진짜 매월 돌리시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 연구를 성과를 낼 때까지 들어가는 개발 단계에 드는 비용 또한 산출하셔서 그 적절하게 투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많이 투자를 받으시는 건 초창기 때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보신 내용이면 좀 돌아가겠는데 사실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 이 밸류 데스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때는 제일 힘드신 기간이지만 이때부터 저희가 FI들, VC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본에 대한 좀 숨통은 트이십니다. 이 전 단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버티시냐가 제일 관건적인 싸움이고 그리고 적절한 밸류에이션이 사실 VC들을 루어링할 수 있는 전략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기술은 있지만 이제 그럼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한 비즈니스 모델 이게 앞으로의 생존 게임이 될 거고요. 내가 어느 순간에 이 기술을 어떻게 팔겠다. 이 기술은 다음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기술로 파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다. 그래서 주요 예시로는 ABL 바이오 같은 사례가 전 케이스로 꼽고 싶습니다. ADC를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외랑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죠. 어떻게 보면 그 이중항체라는 개발하고 지금 삼중항체까지도 가고 있는데 사실 항체 기술 기반을 ADC라는 건 실제까지 약까지는 가진 않지만 그 중간 접점에서 지속적으로 매출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아무리 바이오 시장이 어려워도 지금 1조 이상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신약을 내가 물질 하나 갖고 매출을 이거 하나만 1년, 2년, 3년 밖에나 팔고 다닐 거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다소 실적 관리에 허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하는 슬라이드인데 사실 금융기관이든 전략적 제휴든 어떤 제약기업이든 파트너는 잘 고르셔야 됩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의료기관이 사실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그 분야에서도 심사역이 그 케어를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는지 그 하우스마다도 성향이 매우 상이하고요. 그 전문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VC들을 만나시니 고생스럽겠지만 많이들 연결해 보시고 모든 돈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 나를 같이 육성해 줄 사람, 그런 파트너를 찾아다니시고 그때 투자를 받으시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초과해가지고 양해를 드리고요. 그 관련 투자 관련이나 또 창업기업 초창기 때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주시면 제가 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